요즘 부부들은 각자 재산 관리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누구 한 명에게 경제권이 넘어가는 건 이런저런 사소한 이유들로 마음 상하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부모님께 차비 한 푼까지 받아내려 드는 남편을 겪어봤기 때문에 각자 재산을 따로 모으는 문화를 충분히 이해한답니다. 당시 남편은 인정 없이 굴면서 정말 티끌 하나도 모으는 게 돈 모으는 비결이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검소함과 궁상은 종이 한 장 차이였는데 남편은 검소함보다는 후자에 가까웠죠. 돈 앞에 부모 자식이 어딨어. 가족일수록 철저하게 해야 해. 기분으로 돈 쓰지 말고 지출 앞에서는 더더욱 감정보단 이성적으로 냉정해야지. 여기까지만 들으면 맞는 말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이 논리로 사람이 어디까지 치사해질 수 있는지 아시면 아마 분통하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거든요. 저는 외곽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가끔 딸 얼굴도 보고 김장 담그신 각종 김치들의 반찬도 전해주실 겸 올라오셨어요. 그럴 때면 제가 어머니 기차를 예약해드리곤 했는데 남편은 얄밉게도 반찬은 감사히 받으면서 이 차비는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어요. 어머님 차비 주고 가셨어? 시간 가면 그런 돈 받아내기 힘들어. 어, 영수증 없는 거 보니 오늘 저녁에 외식 안 했나 봐. 역시 우리 알뜰하신 장모님. 차비 받았어. 저녁 외식도 안 했다. 엄마가 반찬 잔뜩 가져오셔서 냉장고 봤지? 아휴, 고생이신데 매번 하지 말라 해도 저렇게 가지고 오셔서 걱정이야. 사실 차비를 받았을 리가 없죠. 부모님 모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는 통장을 따로 모으고 있었는데 거기서 쓸 때마다 필요한 금액들은 다시 부모님께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에 몇 번 싸웠거든요. 그 뒤로는 그냥 제가 따로 모은 돈으로 부모님 챙겨드리곤 했어요. 남편에게는 그냥 차비 받았다 하고 넘겨버렸고요. 게다가 엄마가 먼 길 오시면서 두 손 한가득 무겁게 반찬 가져오신 것도 미안한데 남편이란 게 오자마자 냉장고까지 열어 두 눈으로 반찬들을 봐놓고도 감사하다 가타부타 말이 없길래 은근히 생색을 내곤 했어요. 아유, 어머니는 그게 낙이신 거야. 괜히 하지 말란 말 마라. 반찬도 사다 먹으면 다 돈이고 마트 채소들 얼마나 비싸. 공짜 반찬인데 그걸 왜 마다해? 어머니도 속상하실걸? 남편 눈에는 저희 엄마가 해다 주는 반찬은 고생하고 감사하게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아니라 그저 본인 돈 아껴서 좋은 공짜 음식, 딱 그 정도의 가치였어요. 말에서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졌죠. 반찬을 해다 주신 것도 또박또박 돈으로 환산해서 따지고 어머니께 드리면 말이나 안 하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도 본인 통장에서 돈 나가는 것만 꼼꼼하게 체크를 하니 얄미웠어요. 당신은 오늘 카드 쓴 거 하나도 없어? 영수증이 하나도 없네. 까먹은 거 아니지?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정리할 때 꼬여. 귀찮아. 1,000원, 2,000원 쓴 것도 전부 모아서 딱 여기 붙여놓고 눈으로 확인해야 뭘 아낄지 고민을 하고 내일은 덜 쓰지. 남편은 매일 영수증을 확인하고 얼마나 썼는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 냉장고에 그날 사용한 영수증을 모아 붙여두고 자기 전에 정리를 하곤 했죠. 그런데 그 철저함이 점점 도를 지나치다가 인정머리가 없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갈수록 돈 아껴야 할 때 아닐 때 구분 없이 아껴대기 시작하는 모습이었고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 할 순간조차도 인색해졌거든요. 그런데 당신 우리 엄마 올 때마다 고생하셨다거나 주신 반찬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인사도 안 하더라. 이런 거 그만 보내주셔도 된다는 예의상의 말조차도 없어. 돈은 아껴도 감사 인사는 아끼는 거 아니야. 사람이 야박하고 없어 보여. 얼른 전화드려. 시어머니가 이렇게 지독한 짠돌이로 키우신 건가 싶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살아온 생활 방식이 그렇다 보니
당장 뜯어 고치기보단 천천히 조금씩 바꿔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얘기하면서 맞춰 나가다 보면 그럴 수 있을 줄 알았고요. 그날도 먼 길 올라오신 저희 어머니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매번 힘들게 반찬 해오지 않으셔도 된다거나 하는 정상적인 말들은 없었어요. 바깥 음식 대접 안 하고 집에서 밥 해드린 걸로 밥값 아낀 것만 생각하며 그저 좋아하는 인간이었죠. 당연한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치고 알려줘야 한다니. 내가 남편이 아니라 애를 하나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 섭섭함과 답답함도 잠시 제 뱃속에는 남편이 아니라 정말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임신하게 되면서 몸의 변화가 무척 낯설고 힘들었죠. 아이만 낳고 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군요. 결국 출산 후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밤에 피곤한 듯한데도 잠이 오질 않았고 무슨 말만 하면 펑펑 눈물이 쏟아지고 하염없이 힘들었어요. 이유도 없이 짜증이 심하게 나는 날도 있었고 호르몬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욱 심하게 감정적인 날도 있어 견디기 벅찬 날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멀쩡하다가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몸이 너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축 처지는 무기력한 날도 있었고요. 괜찮다가 심각하게 안 좋다가 그러기를 반복했어요. 특히나 출산 직후 막달이 되었을 때쯤부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임산부 시절 살이 많이 찌면서 뚱뚱해진 몸매를 드디어 졸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돌아오지 않는 몸매와 출산 이후에 생긴 체력적인 불편함들이 커지면서 온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 후 산후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돌아오니 정말 속상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전했죠. 엄마, 나 요새 이상하게 감정이 자꾸 요동을 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막 감정적인 거야. 원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호르몬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거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나아지지를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병원 다녀왔어. 근데 나 산후우울증을 해. 그 말을 듣고 나니 저희 엄마는 당장에 저희 집으로 짐을 싸서 달려오셨어요. 너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사람 잡겠다. 애 키우다가 네가 먼저 죽게 생겼어. 난 손자 필요 없다. 나한텐 내 새끼가 먼저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일단 엄마가 올라가서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무조건 쉬어. 무조건 쉬고 엄마랑 시간 나면 좋은 것도 보고 콧바람도 쐬고 강압성도 좀 하자.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제 상태가 이렇다는 걸 알아주는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 놈은 애초에 기댈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무의식 중에서도 제가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고 있었나 봐요. 남편에게도 분명 이야기했지만 엄마가 알아주는 것만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고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어쨌든 그때부터 저희 엄마는 일주일에 3일은 저희 집에서 아이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셨어요. 장모님께 죄송해서 사위들은 뜯어 말리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저희 남편은 마음에 없는 말이라고는 그런 신용도 안 했어요. 병원비 때문에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약 먹고 상담받는 것도 돈이 꽤 든다던데. 우리 지금 애 생각해서라도 바짝 졸라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장모님 자주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럴 때라도 도움 받자. 장모님 어차피 당신보다 한참 육아 선배시잖아. 살림도 육아도 당신보다 훨씬 전문가 아니야? 다행이다. 이 정도면 싸게 먹히는 편이네. 바보 천치같이 우울증의 정도가 심한 편이라 불면증까지 동반되어 온몸에 염증 반응이 올라오기까지 해 약까지 처방받은 몸이건만 병원비를 아끼자던 남편 말에 그때는 그저 끄덕였어요. 순전히 아이만 위했고 그럴듯한 남편의 핑계에 그게 맞나 보다 한 거예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제 몸을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해도 오히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엄마인 내가 병원 치료와 약 잘 챙겨 먹자고 위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남편까지 챙기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미안한 마음뿐이라 어떻게든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남편 놈은 저희 엄마를 자주 봤더니 이제 편하다 못해 아랫사람 부리듯 하더라고요. 장모님, 세탁소에서 제 셔츠 찾아달란 거 찾아주셨어요? 옷장에 안 보이는데요. 아, 그리고 이 빵은 뭐예요? 아, 이 빵 사드신 영수증 여기 붙이셔야죠. 영수증 어딨어요? 아, 이러면 꼬여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셔츠 깜빡했네. 급한 거야? 내일 꼭 찾아다 줄게. 아유, 영수증도 안 받아 버릇했더니 잊어버렸네. 자자, 여기 냉장고에 붙이면 되는 거지? 예, 예. 잘 챙겨주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챙겨서 적어두어야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고 어디서 더 아낄지 알 수 있어요. 푼돈이어도 모이면 큰돈이니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전부 영수증 받아다 여기 냉장고에 붙여주세요. 처음에는 저희 엄마에게 조심스레 부탁하는 투로 맡기던 일들이었어요.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서면서 남편이 혼자서 집안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남자 혼자 장장 식구 둘을 먹여 살리려니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냐. 이런 거라도 챙겨줘야지. 덕분에 너 육아휴직도 하고 집에서 몸조리도 마음 편히 할 수 있으니 고맙지.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그 정도쯤이야. 제가 함께 챙기면 되지 하며 집안 살림을 도우려 했어요. 엄마, 나 오늘은 진짜 괜찮아. 기분이 그렇게 막 우울하지도 무기력하지도 않다니까. 우리 오늘 세탁소 갔다가 햇빛도 좀 쐬고 산책도 좀 해요. 아휴, 됐어. 내가 너랑 같이 하려고 올라온 줄 알아? 너 산후 우울증이라고 내가 처음 달려왔던 날 몰골이 어땠는데 이제야 좀 사람 같구먼. 너는 그저 네 몸만 생각해. 집안일 이거 내가 한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너보다 더 잘하고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하다. 엄마는 그저 자식 걱정에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말리시기 일쑤였죠. 그러다 폭발하는 날이 생겨요. 그날은 유독 남편의 말투가 거슬렸어요. 부탁조가 아니라 정말 아랫사람 부리듯 시키는 말투였거든요. 장모님, 요새 집에 초파리가 보이던데 쓰레기통 뚜껑 잘 닫고 다니시는 거 맞죠? 아, 날 더워져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아, 참, 화장실 배수구 머리카락도요. 하루만 지나도 끼어 있는데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화장실 쓰레기통도 웬만하면 이틀에 한 번씩은 버려주시고요. 여름 되니까 냄새 나겠어요. 이틀에 한 번쯤은 하실 수 있죠? 그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는요. 이것도 설거지하고 나서 계속 비우고 계세요? 이건 잘 치우셨어요? 거기까지 듣고 있자 부글부글 끓던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확 내지르고 말았어요. 야, 우리 엄마가 이 집 파출부야? 너 지금 집안일 감시하니? 우리 엄마 엄연히 여기서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계시는 거야. 뭐 그렇게 당연하다는데 이것저것 캐묻고 따지고 들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연락도 안 되고 집안 들여다보지도 않으시는데 넌 왜 우리 엄마한테만 그래? 내내 참고 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제 모습에 남편도 엄마도 놀라며 당황하셨어요. 여보, 나는 이왕 하시는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야. 집이야 깨끗하면 좋잖아. 그렇게 깨끗한 게 좋으면 집 와서 네가 해. 세탁소 가서 네 셔츠 찾는 것도 네가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네가 좀 치우고 화장실 쓰레기통? 퇴근하고 와서 네가 버리면 되겠네. 고작 이틀에 한 번 비우면 되는 건데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깔끔을 떨고 살았다고 이래? 나는 일하고 오잖아. 일하고 오면 문 닫아서 세탁소 못 가는 거 알잖아. 그것 좀 부탁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너 뭐 회사 처음 다니니? 우리 엄마 없을 때 우리 둘 다 돈 벌 때는
네 셔츠 세탁소에 안 맡겼니? 그때는 잘만 세탁소 문 닫기 전에 턱턱 찾아오던 셔츠를 왜 우리 엄마 오고 나니까 손 하나 까딱 않고 문 닫아서 못 찾는다고부터 나오는데. 너 지금 하는 태도가 장모님이 아니라 파출부대하는 태도잖아.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나는 도와주러 오신 거니까 부탁드린 거지. 그리고 내가 무슨 파출부대 하듯 했다고 그래? 완전 오해야. 장모님, 그렇죠? 우리 엄마 성격에 퍽이나 그렇게 물어보면 파출부대 하듯 했다고 대답하시겠다. 물어볼 사람한테 그걸 물어봐. 입장 바꿔. 네가 너희 어머니가 너 도와주러 집 와 계신데 네가 하는 듯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부탁하는 태도야? 어머니 싱크대 비우셨어요? 음식물 잘 치우셨어요? 어머니 제 원피스 왜 세탁소에서 안 찾아 놓으셨어요? 화장실 쓰레기통에 이틀에 한 번 비워주세요. 그것 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도 똑같이 해봐? 너도 당해봐야 할래? 엄마는 제가 길길이 날뛰며 남편에게 난리를 치자 섣불리 저를 말리지도 못하시고 가운데에서 눈동자만 굴리고 계셨어요. 남편도 처음 보는 제 그런 모습에 놀라 꼬랑지를 내렸죠. 알겠어. 내가 말 조심할게.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는 저 때문에 올라오신 건데 부려먹기는 자기가 더 부려먹고 있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시어머니와 돈돈거리며 우리 엄마를 부리려 드는 남편까지 딸이 이렇게 산다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 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집안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번 장모님 하고 뭔가 말을 하다가도 제 눈치를 보고는 입을 꾹 다물곤 했고요. 엄마는 가운데에서 불편하다며 그만하라 하셨지만 저도 우리 엄마가 힘든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라도 기를 쓰고 괜찮아져야겠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 낮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운동 가기가 힘들어 새벽 운동으로 수영도 다니기 시작했고 운동을 다니며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맑은 공기도 마시고 조용한 거리를 거닐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임신 전의 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도 꽤 빛을 발했고요. 그런데 그쯤 잠잠하게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셨어요. 웬 모르는 남자와 함께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려주겠다면서요. 우리 애가 돈 문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편인 거 잘 알지 않니? 너도 알겠지만 그 푼돈 모은다고 언제 목돈 모아? 요즘은 재테크 안 하면 바보인 거 알지? 근데 우리 애가 재테크며 투자며 이런 소리만 들으면 뒤로 넘어가잖아. 근데 내가 확실한 투자를 하나 알아. 손익 본 친구들도 여럿이라 이번에 소개받은 건데 아들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알죠, 어머님. 제 주변 친구들도 전부 재테크해요. 저도 제가 모은 작은 돈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남편은 이런 거 모르죠. 그런데 그 투자라는 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당연하지. 처음 하는 투자가 아니라 지인들이 이미 여러 번 하고 손익을 봐서 추천도 해주고 자기들도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야.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지 않겠어? 너 조만간 나한테 절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공용으로 관리하는 그 돈, 나한테 한번 맡겨봐. 대신 차용증도 쓰고 서류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빌리겠습니다. 아니다. 전 모르는 제3자니까 누님이 써주세요. 누님이랑 며느님이랑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가시겠죠. 설마 엄마가 아들 돈 알릴 투자를 하시겠어요, 며느님? 이거 정말 좋은 거라 그래요. 위험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라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도 투자고 남편 성격을 아는 저로선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고민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두 분을 돌려보내고 시간이 흘러서 저녁 무렵이 되자 시어머니께서는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 전화를 걸어오셨죠.
이러면 어떻겠니? 우리 확실하게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자. 법무법인도 하나 소개받아서 어느 정도 비용 지불하고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도 있으니까 투자해준 돈 이자 3배로 쳐줄 거고 이날까지 못 갚으면 아들 몫으로 걸어서라도 네 원금은 무조건 갚아주마. 아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남편 몫을 저당 잡아 어떻게 제 원금을 지켜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자니 공용재산이라. 아유, 내가 너희들 원금 정도 목돈은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어. 혹여나 잘못되면 내가 다시 그대로 챙겨 넣어두마. 아유, 엄마가 아들 생각해서 하려는 투자인 거야. 너희는 믿져야 본전인 거야. 쉽게 생각해라.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너희들 투자 연습 시켜준 거야. 아, 날리면 내가 다시 갚아주는 거고, 손익 보면 너희들 거 되는 거고. 그런데 여전히 망설이고 있자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사정사정 하시는 거예요. 아휴, 그놈이 하도 속이 작아서 이런 투자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못한다니까. 그놈 돈 아낄 곳 쓸 곳 구분도 못하고 그저 꽁꽁 모아대기만 하는데 너도 알잖냐. 이놈 그렇게 살아선 죽을 때까지 큰 돈은 만져보지도 못할 거야. 어미로서 안타까워서 그래. 그놈도 재테크로 한번 이득 보면 관심도 갖고 생각도 달리하지 않겠어? 내가 위험한 거면 나도 이런 부탁 안 한다. 평생 다시는 없을 기회라 정말로 놓치면 안 돼. 응? 자신만만하게 저희 원금만은 지켜주겠다는 말씀과 아들 버릇 한번 고쳐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 마음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 저는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 길로 저희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죠. 미우나 고우나 시어머님인데 설령 잘못된다 한들 그걸로 악용할 생각도 일절 없었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싹 바꾸게 만든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는 거예요. 해열제 약을 먹이고 달래도 찬 물수건으로 연신 몸을 닦아내주며 아이 몸에서 열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도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럴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물수건으로 아이 몸 닦아내기를 반복하는데 계속해서 열이 떨어졌다 오르기를 반복하다 오후가 되니 열이 오른 채로 다시 떨어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상태가 그렇게나 안 좋아지니 저희 엄마께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아기일 때도 이 정도 하면 괜찮아졌는데 좀처럼 열이 떨어지지를 않는구나. 반나절을 이러고 있었으니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병원 한번 가보자. 내가 이미 옷 다 입고 있으니 일단 택시 타고 먼저 가 있을게. 너 회사에서 요청했던 보고서 오늘까지 보내줘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부터 짬짬이 하더구만. 얼마 안 남았다고 했잖아.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마치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 그러면서 급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먼저 병원에 가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급하게 처리해야 했던 회사 일을 마쳤어요. 엄마는 금방 도착했다 연락을 주셨죠. 난데 병원에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대. 병원 온 줄 아는 건지 애 열도 좀 떨어진 것 같아. 너까지 안 와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병원서 약 먹여두었고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잘 마무리해서 보내라. 계속 연락해 줄게. 엄마께서 전화로 저를 안심시키셨죠. 저는 덕분에 회사 일을 잘 마무리 지었어요. 대신 집에서 그동안 엄마 때문에 하지 못했던 집안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저와 고생하셨는데 집에 오시면 또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꼴을 못 보실 게 분명했어요. 제게 아이만 안겨두신 채 온갖 집안일은 본인이 자처히 하실 게 뻔했거든요. 엄마가 집에 없으신 틈이 기회였어요. 온갖 집안일을 맞춰두고 있으니 엄마에게 다시 한번 연락이 왔죠. 나야. 열 잘 내렸대. 이제 병원비 내고 집에 갈 거야. 걱정 말고 집에 있어. 저녁도 아직 못 먹었겠네. 얼른 갈게. 저녁 먹자.
네 남편 아직 안 들어왔지? 아,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녁은 내가 알아서 준비해 둘게. 오늘 우리 애 때문에 너무 고생했잖아요. 지금 애 아빠 집에 들어오고 있대. 맛있는 거 먹자, 엄마. 내가 애 아빠 시켜서 초밥 사다 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얼른 와요.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고생해준 엄마에게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밥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 오늘 우리 현우가 열났던 거 들었지? 하도 열이 안 떨어져서 병원까지 엄마가 다녀오셨어. 오늘 혼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느라 정신 없으셨을 거야. 우리 예전에 한 번 갔던 초밥집 알지? 좀 비싸도 거기가 싱싱하고 맛있으니까 다른 데 말고 꼭 그 집에서 포장해서 와. 그런데 남편 반응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 비싼 집?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랐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집 앞에서 고깃집 가는 건 어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고기를 잡수셔야지. 거기 있잖아. 무한 리필이라 저렴해도 많이 드실 수 있고 좋지. 뭐야? 무한 리필 고깃집? 우리 전에 거기 가보지 않았어? 고기 질도 별로고 맛도 그냥 그랬다고 우리끼리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엄마 고기 사드리고 싶어서 이래? 오늘 고생하신 거 감사해서. 아니, 오늘뿐이 아니라. 참나. 우리 엄마 나 산후우울증이라는 소리 들으신 후부터 지금까지 내내 일주일에 4회씩 올라오셨어. 자그마치 6개월이야, 6개월. 기차 타고 올라오셔서 온갖 집안일 다 해주시고. 당신 우리 엄마 파출부 취급하다시피 해서 나랑 대판 싸우고 나서도 제대로 된 밥 한 번 사드린 적 없잖아. 몰라? 몇 달을 엄마가 우리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지금껏 한 끼 대접한 적 없잖아. 나나 우리 엄마 챙겼지? 온갖 엄마 덕은 당신도 같이 받아놓고 당신이 먼저 우리 엄마 챙기자고 한 적도 없잖아. 그거 처음 한 번 사드리는 밥 한 끼가 그렇게 아까워? 이런 순간까지도 돈을 아끼려 드는 남편의 모습에 속이 터졌어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 손에 쇼핑백은 안 보이고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데 초밥을 사왔을 줄 알았죠. 그런데 흘끗 안을 들여다보니 은색 포일로 감싸진 익숙한 모양새가 보이더군요. 아니 글쎄 초밥에서 무한 리필 고기에서 어떻게 갑자기 김밥 한 줄이 될 수 있는지. 김밥 꼬락서니를 보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턱 막혀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이 날씨에 초밥 잘못 드시면 괜히 탈나. 장모님 식상은 내가 더 잘 알아. 우리랑 계시면서 초밥 한 번이라도 찾으신 적 있어? 어머니 이 집 김밥 좋아하셨어. 사다 드리면 맛있게 잘 드셨으니까 이거 드시라고 해. 늙어서 많이 먹으면 병 생기고 과식하다 탈나면 더 문제야. 속으로는 본인 돈이 아까워서 사온 거면서 저희 엄마를 생각하는 척하는 가식적인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제가 그 모습을 한두 번 봤을까요? 그래서 고작 6개월간 우리 엄마의 노고가 이 김밥 한 줄 값이라는 거네? 너랑 내가 연애할 때는 언제 계절 따져가며 초밥집 갔니? 남들은 그래도 결혼하고도 한 번씩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하는데 네 그 아낄 때 안 아낄 때 구분 못하는 구질구질한 성정 때문에 그런 곳 한 번 안 가도 다 알뜰해서 그런 거다 생각하고 합리하고 참았어. 그래, 내가 뭐 나 좋다고 이래? 다 우리 가족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고 고급스러운 것만 따지려 들어? 너 이렇게 된장녀였어? 된장녀?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식하다고 돌맞아. 내가 무슨 주제도 안 되는데 비싸게 명품백 사들고 다녔어? 너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번 돈도 전부 네 눈치 보며 썼어. 커피 한 잔 값까지 어느 카페에서 사 먹는지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너 때문에 너 만나기 전에도 얼마 안 사 먹던 커피 이제는 먹지도 않는 건 몰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나 위해서 사오라고 한 거였니?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서 아니야. 우리 엄마 오늘 너랑 내 새끼 아파서 병원 오가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고생하셨어. 네가 뭘 알아? 그래, 장모님 위해서 사오라고 한 거 알아. 그래서 장모님 좋아하시는 김밥 사다 드렸잖아.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며 당당하게 따지고 드는 남편 모습에 할 말을 잃고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죠.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몰라? 사회성 떨어지는 너 때문에 사위로서의 네 체면 깎일까 봐 신경 쓴답시고 일일이 일러주던 것도 짜증나. 이럴 때는 감사 표시하는 거다. 이럴 때는 돈 아끼고 드는 거 아니다. 체면이 있고 최소한의 감사 표시는 예의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너 같은 걸 내가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다. 됐어. 그렇게 맛있고 감사한 마음 가득 담긴 값진 김밥이면 너 혼자 다 처먹어. 저는 그대로 지갑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위한테 감사 인사 한 번 못 받고 마음 상하실까 중간에서 남편 모르게 남편이 챙겨준 척 엄마 용돈 챙겨드린 것, 남편이 사주는 척 좋은 식당에서 점심 먹으러 갔던 거 생각나면서 그저 중간에서 제가 처신 잘한다고만 생각했지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제가 한평생 저렇게 살아온 인간을 바꾼다는 게 참 오만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진작 갖다 버렸어야 했는데 엄마 보기 미안한 마음과 서름이 막 복받쳐 오르는데 마침 저희 아이를 안고 엄마가 택시에서 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아무 일 없던 척 엄마를 다시 모시고 초밥집에 갔어요. 왜 나와 있어? 김서방은? 김서방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더운데 왜 나와서 이러고 있어? 어, 엄마, 김서방 오늘 늦는데. 엄마 고생했잖아. 내가 엄마 없는 동안 집안일 전부 싹 다 해놨어. 그러니까 오늘은 나랑 나가서 외식하자. 김서방이 엄마 너무 고생하셨다고 감사하고 죄송하대. 우리 부부 가끔 가서 먹던 초밥집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거든. 오늘 거기 가서 저녁 사드리라더라. 가자. 택시 다시 타고 얼른 가자. 아유, 우리 엄마 배고프겠다. 딸 속상해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죄송스러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해 가면서도 이 인간하고 정리를 해야겠다 다짐이 조금씩 들었어요. 하루하루 더 이상 저놈을 참아주며 살다간 제가 우리 엄마 때문에 겨우 다 나아지고 있는 산후 우울증이 정신병으로 바뀌겠다 싶더라고요. 초밥집에 도착해 엄마에게 근사한 한 끼 대접해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에 마침 알람이 울린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불려주신다며 들고 갔던 저희 부부의 돈을 갚을 날짜가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저는 제 지갑에 고이 접혀있던 차용증까지 보며 남편에게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느꼈어요. 가족일수록 돈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단돈 10원까지도 받아내야 한다는 남편의 철칙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적용하기로 했죠. 갚아주시면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야겠다는 심산이었어요. 절대 말로는 이 사회성 떨어지고 궁상맞은 남편 놈을 바꿀 수도 더 같이 살 수도 없으니 마지막으로 참교육이라도 시켜야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내려보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병원에서도 괜찮아졌다고 약 안 먹어도 된다고 하고 밤에 잠도 잘 자요. 감정 기복 심하던 예전 느낌들도 이젠 없고 더 올라오지 않으셔도 돼. 정 걱정되면 나 곧 육아휴직 끝나거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간 엄마랑 같이 내려가 있을까 해. 엄마도 힘들게 안 올라오셔도 되고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아유 정말? 내가 더 올라가서 안 봐줘도 되겠어? 엄마는 그래도 아직 걱정되는데 김서방이 너 일주일 동안 친정집 내려갔다 오래? 그래도 된대? 당연하지. 나도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도 보고 아버지 우리 손주 얼굴 본지 오래되셨잖아.
엄마 나이도 있는데 이제 일주일 왔다 갔다 안 해도 돼. 정 걱정되면 일주일 동안 엄마 집에서 지내는 나 지켜봐 주면 되지.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내 걱정하느라 못 내려가신 거잖아. 엄마는 아직도 처음 우울증 진단받았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며 저는 시어머니가 돈 갚기로 한 날짜가 오기까지 딱 일주일이니 그동안 친정집에서 보내기로 했죠. 남편에게는 문자만 보내두었어요. 친정 내려갈 거고 일주일 뒤에 올라올 거니까 그동안 알아서 혼자 지내라고요. 그러고는 저는 친정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날짜가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남편 없이 부모님과 셋이 지내는 일상은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고 있으니 제가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가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걸 바보처럼 참아주고 좋게 생각해 주려고 했던 지난 날들이 정말 너무나 헛산 것 같고 무척이나 허무하게 느껴졌죠. 지난 세월들이 전부 쓸모없다고 느껴지면서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저 아이 하나 바라보고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 잡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원금만이라도 갚겠다고 연락하실 줄 알았어요. 투자가 잘 되리라고 기대하진 않고 있었거든요. 다 잃으실 수도 있지만 원금만 받으면 다행이니 이래나 저래나 저는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빌려드린 거였는데 이게 웬걸요?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아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사달이 나도 났구나 싶었어요. 사실 그동안 친정집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며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다른 단점들은 얼마든지 장점으로 덮어주고 살아보려 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모자란 놈인데 바보같이 그걸 덮어주고 살아봤자 애한테도 좋을 게 없겠구나 싶은 거예요. 제 아이가 제 남편처럼 남들에게 야박하게 구는 마치 크리스마스 캐럴 영화에 나오는 이기적이고 남에게 베푸는 걸 싫어하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자라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어요. 엄마, 아빠, 저 사실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더는 천하의 구두쇠 같은 저 인간이랑 살다가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 남편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 내가 저런 놈도 바꿀 수 있겠지 생각하고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고민해봐도 안 되겠어요. 물론 처음엔 제가 자초지종 설명도 없이 이혼 이야기부터 대뜸 꺼냈던 탓에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말리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잘만 살아오다가 이제 애까지 낳았는데 이혼이라니. 너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한 거 있어? 아니면 너 혹시 감정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거야? 우울증 재발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내뱉는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 엄마랑 아빠한테 미안하고 면목 없어서 내가 어떤 인간이랑 사는지 말을 못했어, 엄마. 우리 현우 아팠던 날 기억해? 하루 종일 집에서 현우 열 떨어뜨리려고 고생하고 병원까지 뛰어다녔던 그날. 내가 엄마 모시고 초밥집 갔잖아. 근데 그거 그냥 내 돈으로 간 거야. 김서방? 내가 그 초밥 좀 사오랬더니 비싸다고 김밥 한 줄 사온 놈이야. 내가 그 꼴 보일 수가 없어서 엄마 데리고 초밥집 가려고 뛰쳐나온 거고. 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김서방도 잘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아끼려다 보니 그렇겠지. 그리고 나는 초밥 안 먹어도 돼. 그런 걸로 무슨 이혼을 하니? 그것뿐이 아니야. 그것뿐이겠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나 대신 우리 집안일 해주면서 그놈이 엄마한테 감사하다 고생하신다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일 거들어준 적은? 그렇다고 따뜻한 밥 한 끼 그놈이 직접 사드린 거 잡순 적 있어? 예, 왜 없어. 요 전날 고깃집도 갔었고
김서방이 시켜줬다고 우리 해물찜도 먹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김서방이 말주변이 없어 말을 못해 그랬겠지. 엄마, 정말 꿈에도 모르고 계셨지? 엄마, 내가 김서방이 사줬다고 했던 음식들 중에 김서방이 진짜로 사다 준 음식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내가 내 월급 모아둔 돈에서 쓴 거야. 당연히 김서방한테 영수증도 안 보여줬어. 그 인간이 엄마한테 영수증 한번 냉장고에 안 붙였다고 얘기한 적 있지. 그 자식 매일 밤마다 그거 확인하고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 가지고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인간이야. 그것까진 그래 어떻게든 참아볼 수 있어. 그 인간 엄마 아버지 기차 타고 올라오실 때마다 기차값까지 받아내라 하는 놈이야. 이건 몰랐잖아. 아니, 듣다 보니 사람이 야박한 구석이 있네. 여보, 그저 이혼 막으려고 속속들이 상황도 모르면서 사윗감 감싸고 놀지 말고 우리 애 말하는 거 마저 들어나 봐요. 돈돈거리면서 사람 얼마나 질리게 하는데. 그리고 생각해봐. 어느 제정신인 남편이 제 새끼 낳고 우울증 걸린 와이프, 그것도 병원에서 심각한 정도라 약물치료, 심리상담치료까지 꼭 병행하라는 진단 듣고 왔는데 그 비용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자기 엄마도 아니라 내 엄마, 우리 엄마가 싸게 먹힌다는 소리를 해. 그 인간 머릿속에는 그저 제 돈 아낄 생각밖에 없어. 말로만 우리 가족 위해 그런다고 하지 제 돈 나갈 때만 따박따박 계산적으로 따지고 들고 남들 덕 볼 때는 모르는 척 계산기 두드려 보답할 생각도 안 하는 인간이야.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우리 현우가 그 인간 보고 배울까 무서워. 그 인간처럼 잘하는 꼴은 더더욱 못 보겠고. 그래, 네 맘 알겠다. 김서방 사람 야박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어렴풋이 들기는 했어도 나는 네가 맨날 김서방이 이런저런 거 챙겨줬다고 해서 말주변이 없어 오해했구나 했지. 그런 줄 알았겠니? 근데 정말 이혼할 자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어머니께서 아주 이혼하기 쉽게 만들어주셨네?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나한테 부탁해서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모아 관리하던 돈 빌려가신 거 있어. 어머님도 아들 성격 그런 거 아시니까 아들한테 말 않고 모르게 빌려가신 거야.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한다고 빌려가셨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어. 차용증도 썼고 공증도 받았어. 법적 효력 있는 서류야. 저는 그 서류를 꺼내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이 차용증이랑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남편한테 가져다 줄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쓸 생각은 없었는데 더는 스크루지 양반이랑 못 살겠어 나도. 더는 못 참아. 나 키워주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내 돈으로 효도하는 것도 눈치 보게 만드는 놈이랑 더 사는 거? 난 그게 불효라고 생각해. 그놈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그 그럴듯한 논리에 내가 속아 넘어갔는데 이건 정도가 지나쳐. 어느 정신 나간 사위가 장인 장모님한테 10원 단위까지 돈 계산 정확하게 하라고 따지고 들고 우울증 걸린 와이프 병원 가라고 하는 대신 장모님한테 떠맡겨? 이건 아니야. 저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드린 후 아이를 맡겨둔 채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께서는 연락 한 통 없으셨죠.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빌려드린 돈 갚으시기로 했던 날짜가 지나서 연락드렸어요. 저희 돈 어떻게 되었나요?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자 필요 없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원금만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아들 돈은 어머님이랑 아드님께서 해결하세요. 주신 차용증 이렇게 쓸 생각 없었는데 저도 이제 한계가 와버려서요.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는 장모한테 고작 김밥 한 줄 사오는 것밖에 못하는 야박한 구두쇠 자린고비 같은 아들이랑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어머님이 다시 데려가세요. 잃으신 돈은 금방 모으시겠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으니. 시어머니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는 저를 말리려고만 하셨어요. 저는 죄송하다는 짤막한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 남편에게 찾아갔어요. 일주일 만에 나타나 말없이 서류만 건네주자 남편은 슬슬 제 눈치를 보며 서류를 보더라고요. 두 개의 서류를 번갈아 보던 남편이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당신 어머님께서 빌려가신 돈에 대한 차용증이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서류는 뭔지 알겠지? 우리 엄마가? 인생 망칠 일이나? 미쳤다고 공증까지 받았어? 아니, 이것보다 우리 둘 문제가 먼저잖아. 안 그래도 사과하려고 했어. 그때 우리 지출이 많았던 때라서 마음 아파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문제? 우리 이미 끝났어. 우리가 언제는 지출이 없어서 마음 편히 돈 쓴 적 있니? 참나. 이런 소리 하니까 누가 들으면 내가 정말 돈이라도 펑펑 쓰고 다니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할게. 우리가 언제 마음 편히 삼겹살이라도 사 먹으러 나간 적 있니? 그럴듯한 말로 핑계대가며 자린고비처럼 굴면서 살 건가 본데 이제 나는 그 삶에서 빼줘. 개고생을 해 잘 살아보려 노력해준 대가가 고작 김밥 한 줄이라면 나는 김밥 한 줄밖에 못 사주는 비렁뱅이 끼고 못 살아. 누가 좋다고 그런 놈을 끼고 살겠니? 너 돈 안 쓰고 모으는 거 잘하잖아. 여보, 그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끝이라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줄게. 삼겹살? 삼겹살 마음껏 사줄게. 정말 잘못했어. 이혼만 다시 생각해줘라. 어?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삼겹살로 예시를 들어준 거였는데 제가 삼겹살을 못 사 먹은 게 한이 되어서 말하기라도 하는 줄 안 건지 이혼하려는 절 붙잡는다면서 하는 말이 고작 삼겹살 마음껏 사준다는 말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남아있던 정까지 모조리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뭐? 삼겹살을 마음껏 사줘? 됐어. 뭐가 문제인지 논점조차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너를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참 답답하다. 이런 놈이랑 지금까지 참아오며 바뀌겠지 기대하고 살아온 세월들이 아까워. 이혼을 진작할 걸 참아온 내가 바보 천치 같다. 자, 벌벌 떨면서 삼겹살 사주지 않아도 되니까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여보, 돈 쓰는 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게. 경제권 당신한테 넘길게. 영수증 모으는 것도 안 할게 이제. 그러니까 제발. 됐고 여기 내가 김밥 2줄 살 돈도 줄게. 회사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날 힘들면 김밥 2줄 사 먹으면서 기운내라. 달라지 않게 잘 처먹고 병원 갈 돈도 아끼셔야지. 우울증 걸린 와이프 병원 못 가게 하신 분인데 그깟 소화불량 정도로 병원 가셔야 되겠어? 병원비 아깝게. 체하지 않게 아주 꼭꼭 씹어 쳐 드세요. 저는 지갑에서 5,000원 한 장을 꺼내 남편 얼굴에 던져주고 그대로 집을 다시 나와버렸어요. 남편 놈은 공증받은 서류로는 쌓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는지 제게 재산을 싹 넘기겠다며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 싹싹 빌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혼을 진행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께는 지방에서의 삶을 싹 정리하고 셋이 함께 살 집을 구해 올라오셨죠. 저는 감사하게도 아이를 맡기고 다시 회사를 나갈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의 도움은 일절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빈자리는 느껴지지도 않았죠. 얼마 뒤 친정집 평상에서 다 같이 오랜만에 한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저는 지나가는 동네 개 보듯 전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무슨 낯짝으로 저희 부모님 앞에 나타난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하고 어머니 마음 풀릴 때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야.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돈 관리 전부 맡길게. 제발 부탁이야. 어머니랑 당신한테 앞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평생 살게. 응? 고기 한 점 줄까? 너 혹시 이것 때문에 안 가고 버티는 거야? 설마. 속죄?
내가 하나하나 애 가르치듯 가르쳐 줄 때 듣고 바뀌려고 노력하지 그랬어. 그때는 안 하던 속죄를 왜 이혼하자니깐 이제 와서 한대? 그때는 못하던 게 이제 갑자기 될 것 같아? 아니, 옛말에 어른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했다. 정 속죄하고 싶으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그게 속죄니까. 돈밖에 모르고 인정머리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아. 차비 아까우니까 가. 차비 못 준다. 안 가고 있으면 너 포일에 김밥 싸듯이 말아서 저기 저 논에 가져다 버려. 우리 부모님 체하실라 얼른 나가. 저는 무릎 꿇은 전 남편을 고기 굽던 집게로 찌르며 내쫓아 버렸어요. 비는 모습을 보는데도 안쓰러운 마음이 손톱만큼도 안 들더라고요. 사실 혹시나 전 남편이 다시 눈앞에 찾아와 제가 마음이 약해지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엄마가 병원에서 현우일로 고생고생을 하고 돌아온 날 사왔던 김밥이 자꾸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럴 때면 가만히 있다가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온 전 남편을 마주하자 김밥부터 떠오르며 정말로 그 김밥처럼 그냥 확 말아서 갖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신 차린 척 깨달은 척 했지만 그 모습들 전부 다 연기일 뿐이었을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고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도 깨닫지 못했던 걸 고작 이혼이 무서워 깨달은 척 하는 거였겠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인데 제 삶을 다 커버린 못난 놈 옆에 끼고 사람만 되겠다, 애 키우듯 고생하기에는 제게 이미 키워야 할 진짜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아이와 부모님과 여유로운 외곽에서 적당히 베풀고 즐기며 살고 있어요. 남들은 늘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전 남편의 말에 휘둘리며 바보같이 살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생활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어요. 어쩌다 한번 서울에 일이 있어 아이와 함께 가곤 했는데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시끄러운 서울은 싫다면서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내렸던 결정이 틀리진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올바르게 돈 쓰는 개념을 알려줄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지출의 기준도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은혜를 갚고 감사를 표해야 하는지도 꼭 알려줄 생각이랍니다. 한때는 참아주고 맞춰가는 게 현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단호하게 잘라내야 할 때를 아는 것도 현명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잘한 거 맞겠죠? 지금 저는 전 남편과 살던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아마 저보다 더한 결혼 생활을 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어디엔가 있으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힘드시다면 저처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용기 있게 선택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